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조금 전 진행됐습니다. 입관식을 마친 이후에는 이 전현직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김동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빈소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입관식이 시작됐는데요. 전날부터 빈소를 지킨 상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참석했습니다. 입관식이 끝나고 10시부터는 삼성 사장단 조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장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과 측근 외에 조문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은 한 명씩 빈소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여러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위로 메시지를 전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사촌인 이재용 CJ그룹 회장도 어제 오후 1시간 30분가량 빈소를 지켰는데요. 이 회장은 고인에 대해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라며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아버지라고 애도했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여러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예상되는데요. 장례는 오늘이 2일차로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8일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해법을 찬스러운 이슈엔 직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병석에 눕기 전까지 이 삼성그룹을 이끌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는데요. 이제 이건희의 시대는 가고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인생과 함께 이 삼성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희 회장이 2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삼성을 이끌어왔고 그 이후에 한 6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별세를 했습니다. 일단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희 회장의 일생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로서 저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을 표현하자 그러면 저는 끊임없는 혁신을 찾아 다녔던 승부사다. 진짜로 버릴 때 버릴 줄 알았고 얻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003년도에 뉴스위크에서 얘기하던 은둔의 경영자라는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특히 이 고민하면서 얻었던 그런 이 본질 중에 하나가 위기 감지 DNA는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 그때 올 생각도 안 했을 때 10년사의 50% 이상이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등등 그다음에 1987년도에 회장이 됐을 때도 말기 암 환자다 우리는 등등의 위기에 대한 이 감지 능력은 대단했고 그것을 또 감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내면서 진짜 변방에 조그마한 TV 만들던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획을 그신 그런 진짜 큰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연학 교수님 어떠세요?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은 한국 기업의 수준을 월드 클래스로 끌어올린 훌륭한 금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선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도 삼성은 국내 정상급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소비 내수 재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는 품질이었습니다. 예. 국내에서 1위 재벌이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재벌 이세들 보면요. 선대 그 유업을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먹은 그렇죠. 사람도 많고요. 또 훌륭하게 키운 재벌 이세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한국 1위를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의 OEM 생산한 회사를 글로벌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든 예. 그래서 우리 고모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그 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뭐 잘 만들어냈었는데 질적으로는 세계 정상급 수준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글로벌 1위 상품이 작년 말에 현재 12개라고 그럽니다. 예. 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 기업의 수준을 월드 클래스로 그리고 OEM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끌어올린 뭐 금옥이다. 그래서 적어도 뭐 다른 이야기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삼성이라는 우리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를 선대 이병철 회장도 물론 만들어서 창업한 것까지 잘했지만 그걸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희 회장의 그 통찰력과 어떤 사업을 읽는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우리 이건희 회장의 사실은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뭐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그다음에 도전, 그다음에 위기 관리,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이건희 경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벌 2세대의 어떤 대부분 경영자들이 어떤 현재 위치에 안주하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자만하지 않고 이제 국내 정상의 삼성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운 데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공식 석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고 특유의 어떤 어눌한 말투. 그다음에 이제 선문답식으로 제기하는 어떤 경영 키워드 이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내적으로는 삼성이 어떤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외부적으로는 다소 이제 공식 석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이제 은둔의 경영자라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뭐 경영자로서 공은 상당히 많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세습 승계 과정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문제, 그다음에 정경유착으로 인한 삼성공화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호조 경영에 집착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오기 있는데 어쨌든 공이 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영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장남에게 물려준 줄 알았는데 이건희 회장은 사실 집안의 장남이 아니더라고요. 네, 집안의 아들로서는 세 번째 막내 아들인 건데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을 그 당시 뭐 80년대 후반 이때는 사실 장자승계 큰아들이 무조건 회사를 이어받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이었는데 이건희 회장 삼남이 받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근데 이제 호암자전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고민 끝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삼남인 건희가 후계자가 될수 있다. 되는 게 좋겠다 이제 얘기인데 그 전에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제 뭐 맹희 씨는 이제 6개월 맡겨 보니까 뭐 안 돌아가고 둘째인 창희 씨는 또 뭐 그때 청와대 투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조금 중소기업을 맡기는 게 좋고 여기 뭐 삼남에게 가는데 사실 와세다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뭐 이병철 전 회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영화광이었거든요. 예. 뭐 3,000편 이상 뭐 본 데는 영화광이어서 사실은 그때 이쪽에 방송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방송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1960년대 이제 동양방송에 이제 이사로 이제 와서 하는데 그때도 이사로만 온 게 아니에요. 삼성 전체의 해외 사업 추진 위원장으로 왔어요. 등등 하면서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끝에 사실 이게 공표한 게 그냥 뭐 삼남으로 하겠다가 한 게 아니고 당시 1977년도에 일본 매체하고 니케이 비즈라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삼남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것처럼 그때 보여졌겠네요. 바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 대회장이 이제 생존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76년도, 77년도 그 사이에 그런 정리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삼남이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네. 점잖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호암자전에 나오는 공식적인 이제 버전이고 사실 장남인 맹희 씨가 있잖아요. 맹희 씨가 이맹희. 있는데 그 이병철 회장이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룹 회장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0여 개 주요 계열사의 부사장으로 장남이 맹희 씨를 앉히는데 그 호암자전에 점잖게 뭐 이렇게 경영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뒷 이야기는 자기는 이병철 회장 잠깐 뒤로 물러선다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상 자기가 장남이 그룹의 회장이 된 것처럼 실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다. 그래서 눈밖에 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뒷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차남이 창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 경영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언급하셨다시피 그 사카린 밀수를 청와대에도 투서한 장본인이 아니냐.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아마 믿고 굉장히 눈밖에 났던 거라고 창희 씨는 또 건강도 썩 좋지 못했어요. 네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이제 삼남인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됐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선대 이병철 회장이 이뻐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장인어른인 이건희 회장의 장인어른인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병철 회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홍진기 씨가 그렇죠. 지금 홍나희 씨 아버님. 그분에게 이제 중앙매스컴 지금 JTBC하고 중앙일보를 넘겨줬죠. 원래는 이제 뭐 삼남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결국 이제 그 처가 쪽으로 넘겨준 건데 그 매스컴 그룹을 전체적으로 맡길 정도로 홍진기 씨하고 그 친분이 각별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사업 상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사를 털어놓는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홍진기 회장이 먼저 1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슬퍼했고 그 상심해서 본인 또 곧 따라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떤 장인어른의 존재가 예. 또 결국은 삼남인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앞서 뭐 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과 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면 역시 앞서 또 김현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라는 국내 기업을 뭐 월드 클래스로 올려놨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32살 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 부도 직전에 놓여 있던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아마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에게 이 반도체를 좀 뭐 인수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에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당히 공이 이 반도체 산업에 이제 진출했다는 건데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내 정상급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그 소비 제품 많이 이제 주로 다루고 판매해가지고 성장한 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주로 기간 산업 위주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면 삼성은 이제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을 위주로 해서 뭐 제일제당이니 이런 일상용품 판매하는 회사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예. 삼성전자 가전도 사실 이제 금성사약이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에 진출하면서 사실은 그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74년도에 이미 이제 한국 반도체 인수할 때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사실 경영에 대한 어떤 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미국 공장이나 이런 쪽 한번 보면서 글로벌 어떤 동향을 많이 지켜봤는데 좀 늦지 않았냐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반도체 진출에 대한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체험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승낙을 받아낸 거죠. 실제로 이제 87년도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86년도 7월 달에는 그 1메가디램의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반도체에서도 이제 핵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그 선대 회장한테 사실 인식을 시켜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됐던 게 이제 94년 신경영인데 네네. 사실 신경영을 통해서 그 혁신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삼성에게 어떤 그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국내 정상 기업에서 반도체 진출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 준비 과정이 이제 돌입이 됐고, 그다음에 신경영을 통해서 그 질 경영을 통해서 상당히
그 세계적인 경영으로 거듭나지 네.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건희 회장의 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신경영 얘기하셨는데 신경영 하면 저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 오는 게 그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발언 선언일 네. 거예요. 임직원들 다 임원들 다 모아서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했던 얘기들이 뭐 지금도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됐는데 이게 사실 삼성그룹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발언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 발언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때 삼성 임직원들한테 더 와 다음 말은요. 그 다음 말이었어요. 뭐였나요? 뭐냐면 5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회장이 자기 직을 건 거예요. 그 승부수네요, 분위기라든가. 정말.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5년을 더하면 10년이 되거든요. 10년이 됐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 아. 그래서 그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이 의지를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들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사실 그때는 뭐 거의 진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자기의 직을 걸은 거가 배수의 진을 치고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갔는데 당시에 목표가 뭐냐면 과장급 이상 3,000명을 바꾸겠다가 세부 계획이었습니다. 아, 과장급 이상 3,000명이요? 예, 3,000명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의식 개조를 바꾸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온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열린 채용부터 라인 스톱제라 그래서 부품 이상하면 스톱하라 이거예요. 뭐 등등 진짜 신경영에 뭐 첨단이 가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뭐 앞뒤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들을 아주 뭐 공사서적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그 이제 일화가 그거죠. 우리가 256 D램을 만드는데 네네. 그걸 발표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였나요? 8월 29일입니다. 8월 경술 29일. 국치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그때 먼저 우리가 개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주 뭐 밑에 뭐 다 이미 설계 안 돼 있는 듯한. 다 이제 그 네. 흘러가는 부분들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반도체 진출 뭐 3대 사건이라고 그러면 반도체 진출한 거 신경영 그다음에 애니콜 화영식 이게 3대 이건희 회장의 사건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돋보이는 건 신경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신경영 그리고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굉장히 혁신에 대해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삼성에서 뭐 휴대폰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서 뭐 나중에 저희가 뭐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충격 요법까지 지시하면서 삼성이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부침을 겪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고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려보면은 이건희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네네. 이병철 회장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 날 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정 위주로 신중한 내수 스타일이죠. 위주로 네. 국내에서는 뭐 막강한 일이니까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건희 회장은 본인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승부사였어요. 그러니까 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으로 반도체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은둔의 경영자라고 그랬는데 이 전형적인 이건희 회장은 똑똑하면서 게으른 한 달에 회사를 2번밖에 출근 안 하거든요. 그럼 뭘 하시냐? 방에 지하실이었어요. 그 뭐 기사를 보니까 하루 종일 외국 신문, 뭐 잡지, 뭐 책 보면서 또 그 위성 TV가 세계 각국의 뭐 경제 관련 뉴스라든지 정보들을 계속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 삼성이 워낙 유명한 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오퍼레이션들은 그 임원들 충분히 한다는 거죠. 굳이 최고 경영자가 나가가지고 오퍼레이션까지 감시 감독할 필요 없다. 그래서 본인은 딱 2번씩 나 그런 과감한 승부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93년 신경영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3년 신경영에서 양에서 질경영 선언했고 95년에는 준비경영 그래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인재와 기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98년에는 또 비상경영 그래서 상시 구조조정. 그냥 IMF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2000년에는 글로벌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해서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된다. 2006년에는 또 창조 경쟁력을 내세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맥이론 있지 않습니까? 예. 맥이론이라는 건 항상 위기를 논에다가 맥이를 던져놓으면 미꾸라지들 맥이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더 튼튼해지고 빨라진다. 그런 맥이론이 있는데 이분은 2, 3년마다 계속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계속 매기를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경쟁을 갖춘 기업인데 좀 만족해도 될 텐데 아니 그러게요. 2년 3년마다 계속 위기론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삼성의 경쟁자는 한국에서는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나를 이겨야 사두를 되는 던지면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애니콜 화형식이다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슈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보니까 양적으로 지금 나가고 잘하지만 있거든요. 질적으로는 형편없거든 여전히 글로벌. 제가 9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했는데 제가 그때 영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사실 네네. 영국이나 파리나 런던의 파리 백화점 가보면은 그 당시 한국 가전 3사 삼성이나 LG 제품들은 창고에서 먼지를 안고 있고 밖에는 일본 제품들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세계 각지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삼성 임원 300명을 불러서 백화점 들고 한번 봐라. 삼성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국내 1위한테 안주하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삼성 임원들도 느끼는 거죠.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고 쇼인데 저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계 수준에 비하면 한참 늦다라고 하는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이제 오늘의 특정 분야 12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뭐 사실 보여지는 쇼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불량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품질의 삼성이 되는 좀 기틀을 마련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것이 그 정치는 사류, 그다음에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 아주 비수를 날리는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별세할 때까지 그 꼬리표처럼 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 일이었거든요.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작 기업은 이류고 그보다 더 폄하해서 정치나 행정은 사류, 삼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사실 정경유착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2005년도 정치권, 그다음에 검찰, 사회 주요 인사에게 그 비자금을 제공했던 소위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제 8천억 털어가지고 사회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본인들이 했던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사회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죄하는 어떤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삼성공화국이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사실 2008년 같은 경우도 그룹의 이제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씨가 이제 이 회장이 평소부터 이제 지시로 이제 금품 이제 사회 인사들한테 로비하고 그다음에 거액 비자금 관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까지도 연결됐던 그 사건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정치와 관련된 유착된 부정적 면은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계와 어떤 경제계의 유착 관계가 어제 오늘만이 아니었는데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사실 시대를 앞서간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이후에 이제 뭐 평창 올림픽도 사실 유치 활동하면서 공로도 인정받고 이제 예. 사면도 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어두운 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삼성이 좀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좀 뭐 뒷얘기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겪은 얘기인데 네네. 당시에 이제 제가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걸 얘기하면 경제비서실에서 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정무비서실에서 반응을 할 때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바로 직전 선거에 현대그룹에서 이제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YS의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해하시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이제 탐문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진심은 뭐였냐면 정부, 국민,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나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 이러한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파장이 커졌던 거죠. 사실 그날 이제 특파원들하고 북경 특파원들하고 이제 점심 먹는 자리였는데 예. 그때 뭐가 주제였어야 되냐면 그 전날 장점인 수상하고 이제 만나서 밥 먹은 거에 대한 백브리핑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것이 끝나자마자 당시에 이제 주중 한국 대사하고 이제 점심이 잡혀 있고 등등 뭐 그러면서 다 이게 뻗겨졌는데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얘기는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수준 높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경제비서실에서는 우리는 그때 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무비서실에서 먼저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정경유착과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사고가 좀 많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삼성그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경영권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또 차명 계좌 의혹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아까 그 사건을 보면 저는 근데 이건희 회장 정치는 사료 이런 말에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예,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기업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럼 사실은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군사정부 시절에 통치자금이나 수조 원대의 돈을 대통령이 굴리지 않았습니까? 그다 기업인들의 뜯은 돈이란 말이죠. 물론 기업인들이 사업상의 특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돈도 있겠지만 결국은 권력이 무서워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저는 정경유착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책임은 정치에 있지 않나. 그런 애초에 그런 환경을 만든 그러면 선진국처럼 저런 기업인들이 저런 뇌물 주고 이런 데 신경 안 쓸 정도로 투명한 기업 풍토 만들어주면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삼성이 저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전 사회의 우리 사회의 어떤 상류계층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활동 이런 것들을 벌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건전한 그 관행은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 지금은 김영란법이다 이런 것들이 그걸 막는 법들이 생겼지만 삼성이 우리 사회 전 각계각층에다가 로비를 해서 당사의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로비 활동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 언급하셨지만 지금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시총이 몇백 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어차피 반씩 내고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실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이번에는 상속세를 내겠죠. 상속세 한 푼 안 돼 60억 정여세 16억인가 내고 40매덕 가지고 오늘날 본인의 8조 9조 재산을 일구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M&A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일부는 재판 중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그러면 이제 지배 구조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절대로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이 그걸 지배할 수 있을 정도 지분을 갖기 어렵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문 경영인 중에서도 스타트 라인에 상당히 앞에 서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걸로서 삼성은 그동안에 사회에 공헌한 바도 많았지만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혹은 정경유착에서 어떤 범했던 과오를 선대 이병철 회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대로 사업 보국으로서 그걸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건희 회장 하면 이건희 회장 앞에 임원들이 가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지만 체구는 굉장히 작지만 아우라도 굉장했고 그다음에 또 아는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고 앞서 영화도 굉장히 또 거의 마니아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건희 회장의 어떤 좀 색다른 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발상식 사고, 경영 방식. 왜 직원들 이렇게 열심히만 일해야 되는가? 이분이 처음 이제 주창했던 게 7사제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시에 출근해서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93년이죠. 신경영 나오고도 7사제 했을 때 농담이 아닌가 이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은 생각은 직원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나머지 4시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런 게 이제 역발상식 사고인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양한 그 측면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이분이 이제 사실 어떤 상경 계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식견도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조립도 해보고 상당히 그런 구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까 우리 김연학 교수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최고 경영자가 꼭 관여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봐도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많은 이제 경영자였다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위기 관리 측면에서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키워드 위기 관리 얘기했는데 사실 예. 삼성이 뭐 현대나 그다음에 뭐 대우나 이런 그 LG나 이런 그 기업들하고 사실 그 IMF 외환위기 전에는 상당히 그 각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IMF 외환위기부터 삼성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1위를 구축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위기 관리 능력, 여러 가지 그 뭔가 위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내실을 다질 땐 또 내실을 다지는 사실 삼성 자동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신중함도 보이는 그런 경영 스타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모험도 즐기지만 신중함도 겸비한 그런 또 특유의 어떤 그 승부자적 기질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지금 취미들 이렇게 하는데 레이싱, 승마, 골프, 애견, 영화 이게 이제 고인의 이제 취미였거든요. 네. 공통점이 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 그러나 다 굉장히 같이 깊- 집단화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실 애견 같은 경우는요. 진돗개를 세계 견종협회에 등록을 해요. 자기가 30마리를 교미시키면서 정통 이 유전자를 뽑아내면서. 이제 그리고 레이싱도 보면 근데 이런 취미를 하면서도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요. 레이싱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레이싱할 때 이기려면 열대 앞에 있는 차를 감지해야 된다. 영화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배너입니다. 배너인데 마지막 뭐 이렇게 달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너도 사실 레이싱이잖아요. 네, 레이싱이 마지막에 하는데 메살라가 채찍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너는 채찍 없이 가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채찍이 능한 게 아니다. 뭐 등등. 그다음에 골프에도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골프도 규칙과 예절을 지키는 게 때문에 사람 이 댐댐이를 알 수 있는데 퍼팅을 할 때는 홀을 지나가는 사람은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과감함. 하여튼 과감하게 노력하는. 그래서 자기의 취미 생활에서도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 경영에다가 가면서 사실 뭐 말씀들 많은데 이걸 다 적어놓으면요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취미 생활을 즐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또 경영 전략과 철학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또 반영이 됐던 그런 기록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삼성의 케이스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 개 케이스가 있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는 잡지에도 여러 가지 뭐 삼성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개발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계 우리나라 경영학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의 패러독스 경영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경영이다. 첫 번째가 굉장히 크지만 스피디하다. 웬만한 거는 CEO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특히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은 관료 뷰로크라시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삼성은 크리티컬한 의사결정은 굉장히 빨리 해준다는 거죠. 그건 오너가 있어서 아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오너가 결정해주고 오퍼레이션은 CEO들이 다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기를 처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패러독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기업들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회사들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전자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까 12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품목도 뭐 글로벌 1위라고 할지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다 1위는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 재밌는 건데 하이브리드 경영이다. 뭐냐면 일본식 경영하고 미국식 경영의 혼합이다. 선대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식 전형적인 일본식 경영입니다. 와세다대.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의 경영의 기본은 일본식 경영이에요. 그 뭐 연공 서열, 평생 직장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건희 회장이 완전히 미국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본 운영은 일본식으로 하면서 과감한 성과 보상제 그리고 S급 인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CEO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밖에서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이라 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명문 MBA를 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수십 명 뽑아가지고 내부 컨설팅 그룹을 만들고 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 각 계열사에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문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 지역 전문가 제도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일본식 이를테면 공채 제도라고 하는 그 인사 제도 그 두면서도 그 공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서 과감한 인재를 수입하고 또 연공 서열식의 그런 그 어떤 보상 체계를 벗어나서 과감한 성과 프라핏 쉐어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보면 어떤 데는 반도체가 잘 때도 반도체에 있는 다른
부서에는 보다 보너스 2~3배씩 네, 받는 습니다. 또 그렇죠. 스마트폰 잘 될 때는 스마트폰 부서에서 다른 데보다 월급 몇 배씩 받고 그럴 정도로 확실하게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공유해 주는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의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런 걸로 해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 경영 시스템 확보하고 그거는 선대 이병철 회장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인사이트와 본인의 경험 이런 걸로 축적한 거고 그것이 오늘의 삼성을 만든 경영 시스템이 된 거죠. 오늘 세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너무 깊고 진해서 과연 이 이제 차기 회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짊어진 짐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아버지가 별세 하신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뭐 경영권 승계 문제도 있고요. 재판,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또 지배구조 개편 등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됐던 게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이 상속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더라고요, 규모가. 예, 지금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지분 21%,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4.2%,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 2.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조 2천억 정도의 주식 평가액으로 봤을 때 상속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 50% 예, 예.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주주나 이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할증 20%가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진 납세했을 때 3%또 공제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 때 결과적으로는 한 10조 6천억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이 상속세를 다 낼 수 있느냐 쉽지 그러게요. 않을 것 같거든요. 참고적으로 LG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9천억 정도 상속세를 이제 분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보유 지분을 담보로 해서 오히려 대출 받는 형식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시청자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정도면 뭐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자산이 또 주식이나 이렇게 그렇죠.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은 예, 거죠, 지금. 주식을 팔 수 없죠. 경영권과 예.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 좀 지분 관련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 4.2%를 갖고 있는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예. 거기다 이제 삼성생명 21%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의 체제가 좀 틀려요. 네네. 삼성물산 그다음에 그 생명 그다음에 생명을 통한 전자를, 이런 네. 구조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분이 지금 17%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분 한 19%,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오히려 전자에 지금 8.5% 정도 지분을 갖고 8.5%. 있는데요. 생명 지분을 갖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접적으로 원래 중간에 허리가 되는 삼성물산과 부분이니까요. 삼성생명. 근데 그런 구조에서 일단은 뭐 물산 지분은 더 확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제 이건희 회장의 회장으로부터 좀 지분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가 이제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네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생명법 이제 금융그룹이 이제 비금융그룹의 계열사 지분 10% 이상을 못 갖고 있게 하는 그런 법 내에서도 지금 보험사에 대해서 지금 취득원가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8.5%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만 보유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이제 5.5%는 이제 처분을 해야 팔아야 되는 거죠. 되는 예. 그게 한 4억 주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배 구조에 상당히 취약해진 부분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내용이 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 그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지금 가정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직 그렇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않았기 예, 때문에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그 가정을 한 겁니다. 부인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1.5를 받고 자녀도 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놓고 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예. 않고 돌아가셨다면 일단 홍나희 여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고 그렇군요. 자녀들은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선대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소두에 말했지만 삼형제 간에 뭐 분쟁 아닌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병철 회장이 확실하게 예. 정리를 해놓고 건의가 내 후계자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후계자인 것은 분명한데 지분 관계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그 유언장에 정리를 해놓고 가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주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한진가에서 볼 수 있는 지분 가지고 가족 간에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은 삼성도 형제간에 그렇게 화목한 네. 그 선대의 관계나 이런 경우에는 것들 관계는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혹시 지분 가지고 어떤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고 그다음 최종 단계는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그 재무적인 지주회사하고 사업 지주회사로 나누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합병회사에는 본인이 지분을 갖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예.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인 지분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LG 같은 경우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 지분만 어느 정도 가지면 사업 자회사들은 지분이 많지 않아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데 삼성은 그걸 완성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삼성생명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버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완전히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돌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건 아마 유언장이 공개될지 안 될지 모르죠.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너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세를 말씀하신 대로 18조 중에 11조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많이 똑같이 받건 간에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대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배당을 많이 삼성그룹 계열사들 특히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는 배당을 늘릴 거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 계열사들 대부분 주식이 오늘 뛰고 오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당이 늘 거란 기대감이고 왜냐하면 그 배당을 많이 받아야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53%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외국으로 다 나가는데. 근데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대기업이 상속세를 못 만들어서 상속을 포기했다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물산하고 전자의 투자 부분만 뭐 이 합병을 해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 봐야 되고요. 일단 분할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잣대로 되겠네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나 SDS 지분은 분명히 매각할 것 같고 그럼 한 4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가는데 우리 이제 되게 나온 게 지금 물산, 생명, 그다음에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는 삼성생명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아까 그 보험업법 3% 이상 네.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외에는 사실 모든 지금 뭐 이 시장에서나 외국에서도 이 부분은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이다 제한적일 생각을 하기 것이다. 때문에 삼성보험법이 생명법이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 안겨진 숙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삼성이 또 어떤 변화를 갖고 혁신을 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현학 교수,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